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50년을 한 피를 나눈 형제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단 3일 동안 제가 알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 침대 옆에서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8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텅 비었어. 형이 가져간 거야?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옆에 누워 계셨고 우리 형제는 그 앞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잃어버렸다던 휴대폰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 그 안에는 아버지의 통장 사본과 함께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형제 간의 상속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도 지킬 수 있는 법률 상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는 아버지가 계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82세의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였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 왔어? 응,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의식은 있으신데 많이 힘들어하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지만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큰아들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 둘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때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어요? 병원비 내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신 순간의 통장 이야기라니.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상태 좀 봐. 형은 몰라. 병원비가 얼마인데? 벌써 2천만 원 넘게 나갔어. 누가 내?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랍, 집 서랍에. 그날 저녁 제가 잠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니 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아버지 통장. 잔액이 거의 없어.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동생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농협 통장 잔액 조회 화면이었습니다. 잔액 32만 7,450원. 이게 뭐야? 아버지 퇴직금이랑 국민연금 받으신 거 합쳐서 8천만 원 넘게 있었잖아. 그러게. 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버지 돈을 가져가? 그럼 누가 가져갔어? 형 아니면 나밖에 통장 위치 아는 사람 없잖아. 너. 말다툼이 격해지려는 순간 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으, 우리는 급히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4시 23분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울면서도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8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목돈을 쓸 일이 없으셨습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됐고 생활비도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해? 조문객들한테 집중 좀 해. 형,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동생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 중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만 하셨어.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은행 업무 보는 걸 도와달라고. 예? 무슨 업무요? 글쎄, 큰 돈을 이체하는 건데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와서 말이야. 나보고 대신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9월 중순쯤?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 그때 너희 둘째가 같이 있었어. 동생이. 그래, 둘째가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라고. 효자네 했지. 저는 바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주차장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형. 동생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아, 회사 사람. 동생아,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9월 중순에 아버지 은행 업무 도와드린 거 있지? 동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김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 큰돈 이체하는 거 도와드렸다며? 형 그건 그 돈이 8천만 원이었던 거지? 동생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디로 보낸 건데? 나한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 들어봐.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아버지 임종 앞두고 8천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게 사정이야? 형은 몰라. 나 지금 빚이 얼마인지. 동생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당했고 재취업은 안 되고 자녀 교육비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서 5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거야.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너한테만 8천만 원을 주셨다고? 아버지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건 생전증여야.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거 알지? 저는 법률 상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준 재산도 상속 시 특별수익으로 계산된다는 것으로. 형 나 정말 절박했어. 다음 달에 집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형제끼리 의논을 해야지. 형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 뻔하잖아. 당연히 반대하지. 아버지 병원비도 써야 하고 장례비도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장례비는 내가 낼게. 병원비도 내가 다 낼 거야. 그 돈으로? 장례식장은 적막했습니다. 하객들이 우리 형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동생아, 정확히 얼마를 받은 거야? 7,500만 원. 나머지는? 수수료. 그리고 아버지가 생활비로 쓰셨어. 통장 거래 내역 보여줘. 형 그건 보여줘. 당장. 동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미끄러졌네. 핸드폰 화면이 박살났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진짜 실수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기 때문에 집안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동생도 함께 갔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싸우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저는 아버지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각종 증명서, 보험증권,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농협은행에서 발행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9월 17일 출금 7,500만 원. 받는 사람 박 동생 이름. 거래 메모 생활비 지원. 이게 뭐야?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그건 생활비 지원? 7,500만 원이 생활비야? 아버지가 그렇게 쓰라고 하셨어. 증거가 있어? 아버지 말씀이 증거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증언할 수 없다고.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둘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함.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니 3천만 원이라고 했음. 9월 16일 은행 가서 인출하려 했는데 한도 초과. 둘째가 이체하자고 함. 9월 17일 둘째 말대로 7,500을 보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야 했을까? 3천이면 된다고 했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아, 이게 뭐야? 형 그건 아버지가 3천만 원만 주시려고 했는데 너는 7,500을 받아간 거야? 너 지금 아버지를 속인 거야? 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나중에 승낙하셨어. 승낙? 언제? 어떻게? 9월 18일에 다시 찾아뵈었을 때 증거는? 통화 녹음이 있어. 들려줘. 동생이 망가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해. 당장 수리센터 가자. 형,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도 형 동생인데. 동생이면 아버지 속여도 돼? 형 몰래 8천만 원 가져가도 돼? 너 지금 상속 재산 횡령한 거야. 알아? 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애들 학원비도 못 냈어. 와이프는 이혼하자고 했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가 반반 나눠 갖는 거잖아. 나는 그냥 내 몫을 미리 받은 것뿐이야. 그럼 나는? 내 몫은?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돈 있잖아.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속은 평등하게 받는 거야.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동생분께 7,500만 원을 이체하셨고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다른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시세가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남은 돈 30만 원.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총 상속 재산은 약 3억 7,500만 원 정도네요. 형제가 둘이시니까 각각 1억 8,750만 원씩 받으셔야 하는데 동생이 이미 7,500만 원을 가져갔으니 동생분은 총 2억 6,25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7,500만 원을 더 받은 거죠. 이건 명백한 특별수익 초과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중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생분은 이미 본인 몫보다 7,500만 원을 더 받았으니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님께 7,500만 원을 돌려드려야 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만약 동생분이 아버님을 속이고 돈을 빼낸 것이라면 변호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82세 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협의 분할. 형제가 서로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동생이 초과 수령한 7,500만 원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지만 동생이 협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 재산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동생분이 아버님을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아버지 수첩이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아버님이 3천만 원만 주시려고 했는데 7,500만 원이 이체된 정황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송을 하면 형제 관계는 끝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동생분은 총 2억 6천만 원을 받고 형님은 1억 1천만 원만 받게 됩니다. 7,500만 원 손해죠. 7,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동생을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동생아, 우리 정리하자. 정리? 뭘? 상속 문제. 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또 그 얘기야? 변호사 만나고 왔어. 변호사 말로는 네가 7,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대.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3천만 원 주시려던 거였잖아. 아버지 수첩에 다 적혀 있어. 동생이 커피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형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데?
아버지한테서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자금, 집 살 때 보증금. 그건 나도 다 갚았어. 갚았어? 언제? 얼마를? 1억은 들였어. 작년에. 증거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현금으로 드렸고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잖아. 증거 없는 건. 너, 나는 적어도 통장 이체 기록이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게 확실하다고.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야. 아버지가 동의하셨어. 우리는 카페에서 고성을 질렀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형 진짜 소송할 거야? 너 돌려줄 거야? 못 돌려줘. 이미 다 썼어. 뭐? 빚 갚고 전세금 올리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남은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이 포기해. 내가 왜? 형은 여유 있잖아. 나는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들어. 그게 내 잘못이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나 정말 힘들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빚 생각하면 죽고 싶어. 형은 회사도 안정적이고 연금도 나오잖아. 나는 40대 후반의 백수야. 재취업도 안 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럼 형은 나 죽으라는 거야? 형제란 게 이런 거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모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명예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뵈었고 병원비도 일부 부담했습니다. 동생은 평소에 아버지를 잘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가서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더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옷장, 책장, 서랍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충전을 해보니 켜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동생과의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4일.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빚 때문에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니? 3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다. 은행 가서 찾아보마. 2024년 9월 16일. 아버지, 은행에서 한도 때문에 한 번에 못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는구나. 어쩌지? 제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대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럼 5천만 원 보낼까? 아버지, 솔직히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빚이 5천만 원인데 이자랑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한데? 7천만 원 정도요. 근데 한도 때문에. 아버지, 내일 다시 가셔서 나머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내일 또 가야 하나? 몸이 안 좋은데. 아버지, 그럼 그냥 최대 한도로 보내주세요. 7,500만 원. 나머지는 제가 아껴 쓸게요. 그래, 알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께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7,500만 원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아들아, 아버지가 내게 많이 줬는데 형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형은 괜찮아요. 형은 돈 많잖아요. 그래도 형제니까.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저 불쌍해서 주신 거잖아요. 형한테는 나중에 집 주시면 되죠. 집이 3억인데 네가 받은 7,500이랑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아버지, 형은 이미 결혼할 때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그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좀 더 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구나.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았고 10년에 걸쳐 모두 갚았습니다. 동생도 결혼할 때 똑같이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께 마치 제가 훨씬 많이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더 읽어보니 2024년 9월 20일 아들아, 네 형한테는 말했니? 아직이요. 빨리 말해야지. 형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아버지 형한테 말하면 돌려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쩌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만나자. 형 무슨 일이야? 아버지 핸드폰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카카오톡 다 봤어. 너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 다 나와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지금 당장 만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산소가 있는 묘지에서였습니다. 동생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묵묵히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정말 미안해. 아버지를 속인 것도 형을 속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고 와이프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처음엔 진짜 3천만 원만 받으려고 했어. 근데 은행 한도 얘기를 듣고 욕심이 생겼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나눠 갖는 건데 조금 더 받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었어. 너. 그게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 일 있고 나서 계속 괴로워하셨어. 형한테 미안하다고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동생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 동생에게 너무 많이 줘버렸구나. 나중에 너희가 싸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집은 네가 가져라. 동생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서 동생 말만 듣고 결정해버렸다. 미안하다, 큰아들아. 너희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2024년 10월 5일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 형제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편지 언제 받은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주셨어.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어? 보여주면 형이 7,500을 돌려받으려고 할 것 같아서. 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나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돈 돌려줄게. 시간 좀 줘. 집 팔고 대출 받아서라도 갚을게. 넌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도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7,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아, 내 제안을 들어봐. 응. 7,500을 다 돌려받지는 않을게.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첫째, 아버지 집은 내가 가져간다. 3억짜리 집이니까 네 몫은 1억 5천이야. 응. 넌 이미 7,500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7,500을 더 줘야 공평해. 형 그건. 들어봐. 7,500을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야. 저는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내가 가져가면 넌 1억 5천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이미 7,500을 받았잖아. 그럼 나머지 7,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네. 그 7,500만 원의 권리를 포기해. 그럼 우리는 2분이야. 동생이 계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네. 아니야. 넌 이미 7,500을 받았어. 그게 네 몫이야. 그리고 둘째 조건. 뭔데? 내가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 산소 관리비로 낼게. 50만 원? 응. 10년이면 6천만 원이야. 그럼 너는 총 1억 3,500만 원을 받는 셈이지.
동생이 계산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럼 형은 손해보는 거잖아? 아버지 유언대로 집을 받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저는 아버지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계속 싸우는 걸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동생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마워. 대신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응. 약속할게. 우리는 아버지 묘 앞에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1. 각 큰 아들은 피상속인의 주택시가 3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2. 을 둘째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수령한 7,5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며 추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합의로서 모든 상속 분쟁을 종결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4년 11월 5일 갑 서명, 을 서명.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소송까지 갔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형제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형,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오랜만에 형제다운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취업했어. 진짜? 어디? 중소기업인데 연봉은 낮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잘 됐다. 축하해. 형 덕분이야. 형이 합의해줘서 정신을 차렸어. 형, 내가 그때 형한테 다 떠넘기고 소송까지 갔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이제 가족을 다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형,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 같이 갈까? 그래, 좋지. 주말에 우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각자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저와 동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동생이 묘 앞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형하고도 사이좋게 지낼게요. 저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 형제가 잘 지낼게요. 우리는 아버지 묘 앞에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속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과 재산 상황을 공유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전 증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자녀가 알 수 있게 하세요. 셋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자녀들 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형제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7,500만 원을 포기했지만 동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소송을 밀고 갔다면 돈은 받았을지 몰라도 동생과는 평생 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